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2페이지 거래계약서 작성입니다. 개공사가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를 해갖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데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이 거래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은 그럼 이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서식을 사용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느냐, 이 서식이 이제 지문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서식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고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할 수 있고 권장사항에 해당됩니다. 권장사항이니까는 이 서식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제재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공사가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 주려고 서랍을 열어보니까 갖다 놓은 계약서 서식이 없더라. 이럴 경우에는 일반 백지에다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백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재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요거 아는 사람한테는 자격증 줘도 되는데 요거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자격증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서식 이거 정하고 있습니까? 안 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와요. 안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규칙 별지서식에서는 이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국토부 장관은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거 전번 주에도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일반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도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 서식 정하고 있습니까? 안 정하고 있습니까? 정하고 있지. 근데 거래계약서도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래계약서 서식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개를 다 배우다 보니까 혼동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거래계약서에는 어떤 사항들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느냐?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요거 9가지, 요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대금 등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 또는 기한,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 그 밖의 약정사항을 기재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엉뚱한 거 하나 첨가시키면 문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첨가되는 거 요거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엉뚱한 거 첨가시킬 때 주로 뭐를 첨가시키면 될까요? 요거 첨가시킬 때 뭐를 첨가시키면 되느냐 하면은 그 전번 주에 이제 확인 설명사항 배우셨죠? 확인 설명사항 요거를 첨가시켜서 문제가 만들어지면 되겠지. 그러니까 개공사가 중개가 완성이 됐을 때 개공사가 작성해서 거래당사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는 서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거래계약서고 하나는 확인설명서지. 그러면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은 중개가 완성됐을 때 작성되는 계약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기재하고 여기도 기재하고 여기도 기재하고, 법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군데만 기재하면 되지 왜 두 군데 다 기재해? 그렇지? 그러니까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은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내용은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2, 3, 4, 5번 공법상 이용제외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그럼 이게 정답이 되지. 공법상 이용제외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이거는 어디 기재하는 거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이죠.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내용이지 이거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 9가지 이거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안 외워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외우셔도 돼요. 외워야 될 것 같으면 외워야 되겠지. 이 시험에는 나와요. 시험에는 나오는데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어른들이니까 이 거래계약서에 어떤 사항들을 기재해야 된다. 거래계약서라고 했을 때 이거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다 합쳐서 거래계약서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와 내가 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서에는 어떤 사항들을 기재를 해야 되느냐. 너와 나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지. 아파트 표시 해야 되겠지. 아파트 거래대금 당연히 기재해야 됩니다. 아파트를 언제 넘겨줄 것인지, 인도일시,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 어떻게 할 것인지, 권리 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당연히 기재하고 그 밖에 특약사항을 기재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두 가지는 주의해서 알아두시는데 첫 번째, 계약일을 기재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래계약서에 거래대금 기재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지. 그런데 거래계약서에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기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된다. 이게 매 시험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지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요거 다른 색깔로 해놓은 요거 두 가지 요거만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해놨더니 36회 시험에서는 요거 두 개가 딱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당사 쌍방에게 교부하고 그러니까 개공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이거 역시 그 전에 배우셨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개공사가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되는 서식 딱 몇 개밖에 없다? 두 개. 첫 번째 거래계약서, 두 번째 확인설명서가 되는 거죠. 등록인장 찍어야 된다, 안 찍어도 된다? 찍어야 되고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있었을 때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또 요거 두 개 서식만 뭐가 있었지? 공인연자문서센터. 공인연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따로 문서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있었을 때는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한다. 그 다음에 쌍방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을 하는데 몇 년? 5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금까지 보관해야 되는 서류 다 나왔습니다. 개공사가 사무소에 보관해야 되는 서류 총 몇 개? 딱 3개밖에 없어요. 그 배운 순서대로 하면은 저기 앞쪽에서 배운 뭐야?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3년. 전번 주에 배우신 확인설명서 몇 년? 3년. 거래계약서만 5년이에요. 요거 단자는 단 공인연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이제 여기에 위반했을 때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서에 해당이 됩니다.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거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쓴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다운계약서를 많이 썼고 부동산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업계약서를 많이 쓴다죠. 그래서 이거를 뿌리 뽑기 위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법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공사들이 난리를 친 거지. 아니, 다운계약서 한 번 썼다고 사람을 교도소에 쳐넣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공사들이 반발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렇게 도입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입법 예고를 하는데 뭐라고 입법 예고를 하냐면은 절대적 취소 사유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입법 예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아니, 다운계약서 한 번 썼다고 해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면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지. 집에서 근신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먹고 살 거는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부동산 중개업밖에 없는데 그러면 3년 동안 뭐 해 먹고 살으라고. 그래서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회에서 나서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상을 합니다. 좀 봐주십시오. 협회에서 애걸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상대적 취소 사유로 도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도입된 과정을 제가 안다는 얘기는 출제위원들도 다 안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씩 돌아가면서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1-1에 해당된다, X. 절대적 취소세에 해당된다, X.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이게 3년 단위로 계속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위반했을 때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거나 쌍방에게 교부하지 않았거나 5년 동안 보관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업무정지 처분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만 상대적 취소사유고 나머지 위반했을 때는 전부 다 업무정지 처분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두 개를 구별해서 알아둬야 되겠죠? 이게 전부 다예요. 간단하지?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개공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지에 대한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맞지?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할 수 있고 권장사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개공사가 국토부 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사용하자는 경우,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OX, X. 그 다음에 개공사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의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X. 이게 두 개가, 이게 32, 33. 이게 똑같은 지문이지. 똑같은 지문인데 틀린 거를 또 틀리게 이렇게 해서 그 지문을 만듭니다.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거 거래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 필수 기재사항. 매 시험마다 나온다고 했죠? 거래계약서에 기재하는 사항이다. 동그라미. 계약일과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아까 계약이라고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요거만 다른 색깔로 되어 있었죠? 거래계약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동그라미. 개공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서명 및 날인. 맞지? 동그라미. 개공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여기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된다. X. 서명 및 날인.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개인은 소속공인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소속공인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하며 여기 개공사는 서명 날인 의무가 없다. X. 개공사 사장님 서명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개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3년이다. 이게 3년이 아니라 5년이라고 해 있죠? 근데 여기서
여기서 전번 주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원본, 4번은 이제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죠. 원본을 보관하든 4번을 보관하든 전자문서를 보관하든 한 가지 보관하면 되는 겁니다. 개공세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은 5년이다. 맞죠? 동그라미. 거래계약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 동그라미. 이거 거래계약서뿐만 아니라 뭐 또 이렇다고? 중개상물 확인설명서도 마찬가지죠.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X. 개공사가 하나의 거래계획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둘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여기 취소하여야 한다. X.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했죠? 개공사가 하나의 거래계획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둘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시도이사는 이 시도이사가 나오는 자체가 X지.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X. 뭐로 나와야 돼?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다음 중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공표, 해당되지 않는 경우 X표. 물건의 인도 일시, 동그라미. 권리 이전의 내용, 동그라미. 계약에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 동그라미. 여기서 거래계약서에는 권리 이전의 내용을 기재하죠. 확인설명서는 뭐를 기재합니까? 권리관계를 기재합니다. 권리관계.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면은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지.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거는 확인설명서의 기재예요? 거래계약서의 기재예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이에요. 그럼 여기서 권리 이전의 내용은 어떻게 하냐? 권리 이전의 내용이라는 것은 이거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는데 이거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이 저당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소시켜서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이게 권리 이전의 내용이에요. 조금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권리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중복되는 사항 없다고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장 설정 의무. 개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개공사는 업무보장을 설정해야 되는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손해배상 책임은 개공사가 고의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을 해라. 공령에서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얘기지. 어디에 의해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은 민법의 규율을 받지? 민법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공령에서 법령에서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로 규정해 놓고 있는 이유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과 공령에서 법령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차이가 있는 이 부분이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차이점을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고, 또한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개공사는 업무보장을 설정해야 되는 의무가 있게 되는데, 동네에서 슈퍼라는데 고객에게 불법 행위로 손해를 끼칠 것에 대비해서 업무보장 설정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봐서 모르지. 안 해요. 문방구도 안 하고 식당도 안 해요. 업무보장을 설정하는 게 오직 개공사만 업무보장을 설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보장 설정 의무가 법령상 특유한 제도고, 의뢰인이 개공사를 믿고 중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업무보장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면은 의뢰인이 개공사에게 중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개공사가 나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되느냐, 재산이 있느냐 없냐, 이거 일일이 조사해보고 중개 의뢰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거지. 곤란하겠지? 그러니까 중개 의뢰하는 자체가 겁나는 거지. 근데 모든 개공사는 의무적으로 업무 보증을 설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공사가 손해를 끼쳤을 때 의뢰인은 개공사가 돈이 없어서 재산이 없어도 의뢰인은 업무 보증에서 확실하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심하고 중개 의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중개 의뢰를 할 수 있다. 개공사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손해배상 책임부터 살펴보면은 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구비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개공사가 중개인함에 있어 고의 과실로 또는 다른 사람의 중개인의 사무소를 제공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세 번째 요건은 첫 번째 요건과 두 번째 요건과는 인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구비했을 때 개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개공사가 중개인함에 있어 고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이거는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라는 얘기지. 그래서 민법상의 1번 원칙인 과실 책임의 원칙을 규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개인의 사무소를 제공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개공사 너한테는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책임을 져라. 이거는 무과실 책임을 규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게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특징이 되는 거지.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는 민법상의 일반 원칙인 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잘못하지 않았어도 책임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게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거와 밑에 거 중에서 시험에 나올 때 어디가 많이 나온다? 네, 무과실 책임. 요게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오겠지. 또한 여기서 이제 이 개공사가 중개인함에 있어 고의 과실로 중개행위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중개인의 사무소를 제공해서 역시 중개행위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중개행위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니까 이 판례를 많이 읽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책에 있죠. 거기 이제 이 74페이지 그 하단에 쭉 있는 내용이에요. 이 중에서 1번하고 4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시의 보호의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개공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의 의사를 갖고 있으냐고 하는 의사 X, 개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주관적 의사 X, 개공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동그라미,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개공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해서 판단하는 거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거는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게, 판례가 나올 때 주관적 이렇게 가면 다 X예요. 객관적 이렇게 나와야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부동산 매매계약 체계를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공사가 거기서부터 밑줄, 잔금 일부를 횡령한 경우 여기까지 밑줄, 개공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거래 당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원래 이제 그 개공사의 중개행위는 중개계약 체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중개계약 체결부터 시작해서 거래계약 체결까지예요. 거래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중개는 완성되는 것이고, 개공사의 중개행위도 여기까지가 원래 중개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개공사들은
그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하고 이행 부분을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여기서 이행의 완료입니다. 그러면 이 이행 부분을 관여하는데 이거는 원래 중개행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지. 거래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중개는 완성되는 것이요. 이 이행 부분은 원래 이 당사자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이거 개공사가 책임 안 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행 부분은 원래 중개행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은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그 이후에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개공사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잔금을 받아갖고 저기 중국으로 튄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중개행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공사가 잔금을 받아서 저기 중국으로 튀었을 때 이것도 중개행의 범죄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의뢰인은 업무보증에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중개행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업무보증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지. 또 잔금 받아갖고 중국으로 튄 놈이 국내에 재산 남겨두고 갈 리 없지.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중개행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해석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이행 부분을 관여하다가 의뢰인에게 고의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 이것도 중개행의 범죄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이 됐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부드럽게 이거 손해가 발생이 됐을 때 손해배상 책임져라 했을 때는 재산상 손해건 정신적 손해건 불문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텐데 공인중개사 법령은 이거를 딱 재산상 손해라고 명문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손해배상을 받든 말든 이건 알 바 아니란 얘기지.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이 적용됩니까? 민법. 그래서 이 정신적 손해는 민법에 의해서 별도로 청구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신적 손해는 민법에 의해서 별도로 청구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업무보증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저는 이제 정신적 손해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 정신적 손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재산적 손해의 반대말은 뭡니까? 비재산적 손해지. 그래서 여기다 B자를 넣어갖고 비재산적 손해 이렇게 해서 실제 시험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개공사는 업무보증을 설정해 이드는 의무가 있게 되는데 업무보증을 설정해 이드는 시기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보증을 설정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단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업무보증을 설정하면 보증기관에서 등록관청으로 직접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업무보증 설정 신고하러는 안 가도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최근에 여기서 이제 무슨 지문이 나온 적이 있었냐면은 그러면 업무보증 설정 신고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이거 그 전에 이제 몇 번 얘기했는데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구비서류를 들고 가야 되느냐, 인터넷으로 가느냐? 이렇게 구별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업무보증 설정 신고할 때 보증 설정 증명서면 원본을 제출합니까? 사본을 제출합니까? 업무보증을 설정했다는 증명서 제출해야 되잖아. 원본 제출해?
이거는 게시 의무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개공사가 사무소에 게시해야 되는 사항들, 등록한 업체인지 알아야지. 등록증 원본, 자격증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그 다음에 업무보증 관계 증서 게시하지. 이거 원본 게시하는 거지. 물론 여기서는 원본, 사본을 구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해갖고 업무보증 설정 신고를 하면 원본을 어떻게 게시해? 그러니까 업무보증을 설정했다는 증명은 사본으로 하는 거지. 원본으로 하는 게 아니지. 사본이니까 인터넷으로 간다, 안 간다? 간다. 그래서 업무보증 설정 신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보증 설정 신고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는 거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이 법령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외워갖고 여기서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이건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원본을 제출하느냐 사본을 제출하느냐 이렇게 구별한다고 했지. 원본은 직접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방문 신고만 가능한 겁니다. 사본 제출하는 거는 전부 다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이 강사들이 그 시험 보고 나서 이 정답 체크를 하거든. 정답 체크할 때 이거 그 오답으로 체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문서로 신고하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이건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체크예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이 있는 걸로 공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현금이나 또는 국공채로 공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증보험 제도와 공제 제도에 관한 기본 성질에 관한 우리나라 대보험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를 알아두시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책 어디에 있냐면은 75페이지 그 박스 안에 그 하단에 있는 박스 하단에 있는 내용이에요. 공제제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증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다. 보증보험은 요거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게 판례 원문을 읽어보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증보험 계약은 이렇게 해놨지? 제일 뒤에 보면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에 해당된다. 여기 밑줄 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제제도예요. 역시 제일 끝에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거 밑줄 치면 됩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그냥 요거만 알면은 해결할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공제제도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고 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되는 내용은 법인인계공사는 주된 사무소에서는 4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되고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는 분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설정한 업무보증에 보태서 설정하는 얘기지. 그러면 법인인계공사가 분사무소 3개 설치했습니다. 총 업무보증 설정 한도는, 그러니까 항상 주된 사무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주된 사무소가 없는 분사무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 6 플러스 4, 10억이지? 그러면 분사무소를 2개를 설치했을 때 총 업무보증 설정 한도는 8억.
8억 이상. 분사무소 3개 설치했을 때는 12억이겠지. 3개가 아니라. 제가 잘못했어요. 3개가 아니라 4개. 오, 어떻게 하셨어? 4개 설치했을 때 총 업무보장 설정 한도는 12억. 분사무소 1개 설치했을 때 총 업무보장 설정 한도는 6억 이상.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쭉 써본 겁니다. 분사무소 3개 설치한 게 이게 시험에 나왔었던 게 이게 옛날 15회 시험. 2개 설치한 게 18회 시험. 4개 설치한 게 23회 시험. 하나 설치한 게 24회 시험. 우리나라 법령 및 실무 출제 위원들 문제 출제하는 경향을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 기존에 나왔던 문제하고 비슷하게만 내는데 똑같이 내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똑같고 글자는 틀리게. 이 기출 지문 이거 많이 읽어보면 그런 거 느끼시지. 그리고 문제를 만들 때 맞고 틀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인계공사는 얼마? 2억 원 이상의 업무 보장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2023년부터 개정이 된 겁니다. 이게 2023년 1월 1일부터 그 업무보장 설정 한도가 2배로 오른 거예요. 이거 왜 2배로 올랐을까요? 물가? 이 물가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2021년, 2022년 요 사이에 우리나라 부동산 값이 전부 다 2배 이상 뛰었지. 그러니까 개공사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도도 2배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무보장 설정 한도도 전부 다 2배로 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2천만 원 이상의 업무보장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2023년 1월 1일부터 오른 게 적용되니까 그 이후에 이거 문제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겠지? 그러니까 요거 전부 다 가로넣기로 해갖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이 됐으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업무보장을 설정했다가 업무보장을 변경하는 경우와 재설정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 보증의 변경이라는 것은 업무보장을 설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3가지.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제로 바꿀 수 있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탁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증의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은 지금 자동차 갖고 있으니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시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데 삼성화재에 가입했다가 LG화재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하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삼성화재에서 LG화재로 보험을 변경할 때 삼성화재 해지가 먼저입니까? LG화재 가입이 먼저입니까? 가입하고 해지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보증의 연속성이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보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보증을 변경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에서 공제로 바꾸고자 할 때 공제 가입이 먼저란 얘기지? 해지하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가입하고 해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 만료에서 보증을 재설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 재설정이라는 것은 업무보장 설정 의무를 배우시고 나면은 개중에 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게 됩니다. 개인인계공사는 2억 원 이상의 업무보장을 설정하라고? 얀마, 내가 2억 원이 있으면 다른 사업하지. 왜 중개업하려고 이 고생하니? 말 된다 안 된다?
이거 말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지. 이게 2억 원이 현금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공탁은 물론 현금으로 2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증보험과 공제는 2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을 해주는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라는 얘기지.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 1년 공제료 보증보험료는 이게 개인에 따라서 틀려요. 한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을 내면은 1년 동안 2억 원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20만 원 내고서 1년 동안 보증을 받았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보증에 가입해서 보증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재설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 만료에서 보증을 재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재설정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단서 규정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공탁금에 대한 회수 제한 규정이 있게 되는데 개공사가 공탁한 공탁금은 개공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3년 동안 회수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데 이거는 공탁금에 대해서만 회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지. 물론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이거 3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3년이 변형이 돼서 틀린 점이 나오는 겁니다. 법령 및 실무에서 기간을 규정할 때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규정할 때 대부분 홀수로 규정합니까? 짝수로 규정합니까? 홀수. 1, 3, 5로 나가지. 그러니까 잘 몰라서 찍더라도 홀수 찍어야지. 짝수 찍으면 정답될 가능성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뭘로 바꿔서 5년으로 바꿔서 틀린 집은 나오겠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낼 때는 또 5년으로 바꿔서 문제 내기 싫지? 그럼 뭘로? 1년으로 바꿔서 틀린 문제 내겠지. 이제 뭐 출제위원들 성향도 다 알고. 그래서 3년이라는 거를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업무보증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절차를 살펴보면은 업무보증에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개공사와 의뢰인 간의 중개 업무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분쟁이 발생이 되면 일단 이 분쟁이 종료가 되겠지. 분쟁이 계속 중에는 한참 싸울 때는 손해배상이라는 문제는 생길 여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쟁이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분쟁이 종료됐음을 입증하는 서류. 분쟁은 양당사 간의 원만히 합의를 해서 합의서가 작성되면 분쟁은 종료가 되겠지.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분쟁은 법원에서 판결문의 형태로 해결해 주게 됩니다. 근데 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각종 조정조서가 있게 되고 각종 화해조서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확정된 지급명령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분쟁이 종료됐음을 입증하는 서류 중에 하나를 첨부해서 보증기관에 업무보증금 지급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보증금 지급 청구를 할 때는 분쟁이 종료됐음을 입증하는 서류 중에 하나를 첨부하는 것이다. 분쟁이 종료됐음을 입증하는 서류 중에 하나를 첨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이거 개별적으로 외우지 않더라도 객관식이니까 찍을 수 있겠지.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해서 문제가 나오면 되느냐 하면은 개공사가 확인 설명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고 의뢰인이 업무보증에서 손해배상을 받고자 첨부해야 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손해배상 합의서, 2번 제소전 화해조서, 3번 확정된 지급명령, 4번 판결문, 5번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5번 확인설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확인설명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지. 분쟁이 종료됐음을 입증하는 서류 중에 하나를 첨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객관식이니까 찍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보증기관에서는 업무보증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해주게 되고 그런 다음에 개공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개공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이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냐면은 예, 구상권 행사하면은 뭐해라 업무 보증 설정하니 말 된다 안 된다. 지금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지. 왜 이런 얘기를 하시나 봤더니 업무 보증 설정 방법 중에서 보증보험이라고 있지. 보증보험.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보험 하면은 뭐니 해도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해주고 구상권 행사하지 않던데. 이거는 보험이니까 당연히 구상권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보험이 아니라 보증이지. 그러니까 타이틀이 업무 보험이 아니라 업무 보증이죠? 업무 보증이에요. 보증이니까 이 보증기간은 뭐 한다는 얘기야? 그냥 보증서 준다는 얘기지.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공사는 뭐가 돼? 채무자. 의뢰인은 채권자. 친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쓰셨습니다. 친구가 돈을 못 갚고 나자빠지면은 금융기관에서는 보증인에게 청구하지? 보증인 갚을 수밖에 없지. 갚고 나서 친구한테 네 빚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다시 내놔라. 할 수 있다 없다? 당연한 얘기지. 이게 다시 내놔라. 이거를 유식한 말로 구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을 했으면 구상권 행사하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다 지는 거다? 개공사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사를 위해서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의뢰인을 위해서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거죠. 의뢰인이 개공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데 개공사가 손해배상을 해줄 능력이 안 되면, 재산이 없으면 개공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BJ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지? 그걸 꼭 옆에 사람한테 가르쳐줘야 됩니까? 아, 그럼 눈치채이지. 배째라. 그러면 의뢰인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불상사가 발생이 되는 거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인을 위해서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거지. 개공사를 위해서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험은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를 위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거지. 피해자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보험하고 보증하고 이런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한번 시험에 나왔었고 한동안 한 20년 동안 시험에 안 나오는 그 지문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상당히 좋은 지문인 것 같은데 이놈의 출제위원들이 시험에 안 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시하고 넘어가면 또 그때만 시험에 나오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알아두시는데 무슨 지문이냐면은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업무보증 설정 한도로 제한된다. OX? X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업무보증 설정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개인인 개공사가 2억 원의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중개업을 한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2억 원까지만 제한된다는 게 아니죠. 개공사는 무한대로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공사가 2억 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의뢰인에게 과실로 손해를 끼쳐서 3억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 의뢰인은 3억 손해배상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거 얼마? 2억. 그러면 2억 손해배상해주고 2억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하지. 나머지 1억은 개공사 개인재산에 대해서 1억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1억, 2억, 3억 개공사가 다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 시 손해배상 책임이 업무보증 설정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상당히 좋은 지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옛날에 나오고 줄기차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지문을 내려면은 출제위원들이 여기서 공부 좀 하고 내야 돼. 근데 귀찮아하는 출제위원들이 많아요. 그냥 기출문제 나왔던 거 아니면 법령 원문 그냥 그대로 갖다 뺏겨서 지문 만드는 게 속편하고 좋지. 여기서 머리 쓰고 싶지 않은 거지. 우리나라 법령 및 실무 출제위원들 좀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대신에 민법 출제위원들은 머리를 많이 써서 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민법을 전공한 사람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데 법령 및 실무 출제위원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최근 판례도 시험에 잘 안 내는 거예요. 컴퓨터로 그거 검색해갖고 이거 판례 그런 거 내기 싫단 얘기지. 또한 개공사가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려면은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15일 이내에 보증을 재설정하거나 부족한 공탁금을 보전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문제가 나온 게 15일이에요. 15일. 이거 15일보다 더 큰 숫자로 바꿔서 틀린 지문을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며칠로 바꿀까요? 30일. 작은 숫자로 바꿔서 틀린 지문을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7일이 아니라 7일보다 조금 큰 거 10일이 있지. 역시 세계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어떤 지문이 만들어지게 되냐면은 여기 보면은 보증보험 공제 공탁은 재설정이고 공탁은 부족한 공탁금을 보존해도 된다. 그러니까 공탁은 둘 중에 한 가지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공제와 보증보험은 이건 반드시 재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이제 X자로 바꾸었을 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지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이에요. 가장 어려운 지문인데 옛날에는 계속 안 나오다가 최근에 와서 여기에 관련되는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과 공제는 이거 반드시 재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개공사가 2억 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보험이에요.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의뢰인에게 과실로 1억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은 의뢰인은 보증기관에 얼마 청구할 수 있어? 아니 1억의 손해를 봤는데 2억을 청구하면 어떡해. 1억 청구하지? 그러면은 1억 손해배상 해주지. 그리고 1억에 대해서 뭘 한다? 구상권 행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증기관에서는 개공사에게 1억의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2억의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나머지 1억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다, 안 남았다? 이게 안 남았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것도 조금 어려운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에 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이게 2억이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니지. 이거 무슨 의미냐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을 해주는 최고 한도가 2억이란 얘기예요. 최고 한도가 2억이라고. 그러니까 보증기관에서 한 번이라도 손해배상을 했으면 보증은 끝이에요. 맞지?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려면 2억 이상을 다시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20만 원 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공제와 보증보험 반드시 재설정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존해야 한다? 여기서 1억 보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X가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공탁이에요. 공탁. 공탁. 2억에 공탁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의뢰인에게 과실로 손해를 끼쳐서 1억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 의뢰인은 공탁금에서 1억 손해배상 받아가지. 여기서는 공탁에서는 구상권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구상권의 개념이 있을 수 없지? 개공사 돈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1억이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남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족한 공탁금을 보존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이상을 다시 채워 넣든지 아니면 공제나 보증보험으로 재설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되는데 최근에 요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요거까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개공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에게 전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다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X 있다지? 이거 보세요. 26, 27, 28, 29, 32, 34 줄기차게 나오지. 요게 무과실 책임이죠? 그러니까 아까 과실 책임보다는 무과실 책임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했지. 개공사는 고의로 거래당사에게 손해 입힌 경우에는 전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여기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 보장 규정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X. 꼭 공인중개사 법정에서 재산상 손해라고 딱 명문으로 규정합니다. 중개행에 해당하는 여부는 개공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 이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맞는다고 했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개공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당사의 계약성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성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공사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중개행위 범죄에 포함된다. 동그라미. 아까 중개 행위에 대한 판례가 되는 거죠. 개공사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동그라미. 여기서 포인트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요거예요.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라도 개공사는 등록관청에 보증설정 신고해야 한다. X.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개공사는 보증설정 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할 증명서류는 여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X. 아까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게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다고 했지. 근데 사본 제출하는 거니까 이 사본은 인터넷으로 가는 거예요. 스캔 떠서 보내면 되는 거지.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갑은 2억 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동그라미.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 이유는 2003년 1월 1일부터 2배로 올랐다고 했지? 그래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른 법률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 책임 보증의 최저 보장 금액은 개공사의 최저 보장 금액과 다르다. 맞죠? 법인인 개공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2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보증 설정을 해야 하나 보장 금액의 상한은 없다. 동그라미. 개공사가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라는 경우, 변경이에요.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이미 설정한 보증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동그라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보증 설정해야 한다. X. 봐요. 31회 시험에서 이게 맞는 지문이 나오니까 그 다음 출제 요원은 틀린 지문을 만들지. 보증 변경 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 책임 보증 변경 신고서 서식에 보증란에 변경 후에 보증 내용을 기재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보증 변경 신고할 때 바뀐 보증 기재하는 거지. 당연한 얘기예요. 개공사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이 만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면 보증기간 만료예요. 그럼 뭐로 나와야 돼? 만료일까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동그라미. 중개인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이 공탁금 나오면은 3년이지? 개공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동그라미. 개공사가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 보존해야 한다. X. 이거 며칠이라고 했지? 15일. 개공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존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공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15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공사가 보증보험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보증보험의 그 금액을 보존해야 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19번 이 지문을 잘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지문입니다. 개공사가 보증보험금으로, 보증보험이지.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개설적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손해배상을 한 때는 보증보험의 금액을 보존해야 하며. X. 개공사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X.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행정처분에서 다시 배우십니다. 개공사가 공인중개사 법령에 위반했을 때는 전부 다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냐고 업무를 했을 때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한 거지? 그러면 전부 다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냐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 사유? 동그라미.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거래 당시의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동그라미. 근데 이거는 여기 시점을 잘 알아두시는데 언제예요? 중개가 완성됐을 때 설명하는 거. 그래서 이 중개가 완성됐을 때 개공사가 거래 당사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는 서류 이렇게 몇 개? 3개예요. 3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그 다음에 하나가 뭐야? 이거 업무보증 관계증서 사본입니다.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는 여기 나오네. 완성됐을 때 업무보증 설명하는 거지. 거래 당시의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동그라미.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 X. 여기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증서. 이게 업무보증 관계증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보증 관계증서. 이거 보존해야 될 서류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는 서류 딱 2개밖에 없다고 했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근데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거보다 더 좋은 지문은 어디서 나오면 되느냐 하면은 전속중개계약서예요.
개공사가 보관해야 되는 서류가 딱 3개거든.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근데 여기서 전속중개계약서는 공인연장문서센터에 보관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면 훨씬 더 좋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는 이거는 보관해야 될 서류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공인연장문서센터에 보관된다? 그러니까 쉽게 엑스표를 하지. 근데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동안 보관한다고 배웠지. 그러다 보니까 공인연장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에서 잘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치 모행의 보장을 위한 제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